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론 2주차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양 소설론, 소설의 갈래와 관련해서 성장 소설과 역사 소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이 클래스 통해서 확인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했을 텐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강 후 총 3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현대소설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기간도 한 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약간 주춤한 추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도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당국의 지침들이 내려오기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무엇보다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없어서 많이 애석합니다. 또 바깥에 풍경을 볼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퇴근하면서 잠깐씩 보니까 어느덧 봄은 왔어요. 봄꽃도 만개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절에 이렇게 많이 제한적이고 비편한 형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도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죠. 조만간 강의실에서 이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2주차 두 번째 서양 소설론 소설의 갈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개념에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로 소설로 썼을 때랑 이제 영어권, 영미권에서 특히 이제 노블의 개념, 그래서 노블의 번역으로서의 소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것이 이 소설의 갈래를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기도 했고요. 소설의 발생 관련해서 소설 생산의 역사적 조건에 대해서 개인주의, 자본주의, 국민국가,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었어요. 자, 소설의 갈래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갈래 이제 장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종류 이렇게 불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소설의 종류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량상으로 단편 소설이니 중편 소설이니 단편 소설이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설의 장르, 특히 장르 소설과 관련해서 특히 인터넷 웹 소설 같은 경우에 무슨 로맨스라든가 SF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설을 그 하위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근대 장편 소설, 노블의 형식 중에서 하나는 성장 소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 소설입니다. 노블의 형식으로서의 이 서사 문학 중에서 성장 소설은 사실은 이 노블의 형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 그러니까 소설론이 개진되어 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광수의 무정을 미리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노블의 형식으로서의 이광수의 무정도 사실은 성장 소설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성장 소설과 관련된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성장 소설인데요. 흔히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소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서사화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청소년 문학이 있으면 청소년 문학이 아닌 문학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장년 문학 이런 게 있나요? 또는 뭐 노년 문학.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사실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거 되게 웃긴 일이죠.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문학 제도 또 문단 질서 속에서 뭐 완득이 같은 그런 작품을 청소년 소설, 청소년 문학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몇몇 출판사에서 그런 소설들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이 성장은 누구의 성장이냐라고 하면 개인의 성장입니다. 자, 소설 발생의 역사적 조건 중에 개인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개인이 어떤 개인이다? 근대적 개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개인의 성장이에요. 이 성장의 과정 또는 성장의 단계, 성장의 완료까지를 서사화한 노블의 형식을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독일어의 빌둥스로망이라고 하는 교양소설, 예를 들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교양소설의 형식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광수의 무정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장편 소설 중에 이렇게 성장소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즉 물리적인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장 소설에서 육체적인 성장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이 성장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의 성장은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 앞으로 나아간다. 이전의 상태보다 더 성숙한, 진보된 단계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 발전의 개념 속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그때의 변화가 그냥 A에서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B가 A보다는 보다 더 높은 단계, 나은 단계,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말 그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합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왔어요. 여러분 성장했나요?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지적인 성장은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초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비해서 지적으로 보다 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교육제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이 나눠져 있을까? 그건 그 각각의 단계에 맞는 발전을 이뤘다. 즉 무슨 말이냐? 초등 교육 과정을 마쳐야지만 중등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중등 교육 과정을 마쳐야지만 고등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단계별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발전해 간다, 성숙해 간다,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육체적인 성장 또는 지적인 성숙만 가지고 우리가 성장했다 라고 얘기하진 않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단독자이지만 단독자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엄마, 아빠, 가족들이죠. 그런가 하면 좁은 단계 속에서 나름의 커뮤니티, 즉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커뮤니티를 유지, 존속시키는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상징적 질서. 그 질서 세계 속에 내가 편입됩니다. 이걸 입사라고 해요. 사회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 딸,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대학생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동국대학교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름의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또 여러분 나름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성장한다.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의를 펼쳐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코 모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멋있죠. 근데 어려워요. The Way of the World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교양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둥스로망. 이 교양소설, 상징적 형식. 이건 뭐냐면 근대 부르주아 시민 계층의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상징적 형식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 부분 보시면 대목대목에 이제 이 성장소설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저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입니다. 이 청년, 잠깐 끊겨서 다시 이어갈게요. 자, 청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장소설에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바로 그 인물이 청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풀의 청자는 뭐 연자 여러분들이 알 거고, 더 유스라고 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왜 이런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성장소설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요, 성장의 과정 중에 놓여 있으면서 아직 기존의 기성 질서에 온전히 편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나 관습에
끊임없이 회의하거나 저항하거나 의심하는 인물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미결정, 불완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도 지금 청년 세대잖아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 봄날에 얼마나 답답하고 막 몸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이래요. 또 한편으로 온갖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네. 아까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 청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안정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행위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사춘기, 그 어간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사회에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에 이른바 법, 질서, 이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시행착오, 즉 정답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속에서 사실은 다양한 잠재력이 발휘되고 가능성의 영역,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어떤 삶의 자세 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이 청년들이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잠깐 흥미로운 대목, 이 세상의 이치를 읽어보면 이 비렐름 마이스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공간에 대한 불안한 탐색으로서 19세기 특히 여행, 모험, 방황, 길 잃기, 보행, 벼락출세 등이 강조됐다. 이건 필수적인 탐색이다. 즉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탐색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대 간의 연속성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즉 앞선 세대, 전 세대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단순히 기성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수용해서 재생산하는 위치에 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안한 탐색들을 통해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이동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동의 과정 중에서는 이 사람은 불안감, 내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정에서 이영식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지식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매우 우유부단하고 자기 모순적인 이 존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파헤치고 탐색해가고 이해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이 소설은요, 경성에 있던 이영식이 평양을 갔다가 경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서양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물론 그 유학길을 떠나는 와중에 경부선 철도에서 가다가 삼랑진이라고 하는 수해 현장에 잠깐 내려서 이 식민지화된 조선의 핍박한 현실을 인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동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 영채와의 결합이 아닌 서울의 부호집의 딸인 선영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불안한 내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입신 출세, 그리고 그것을 이른바 민족의 발전으로 승화시켜가는 그 청년의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 불안한 심리기제가 작동하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블의 형식으로서 근대 소설에서는 바로 이 부분, 이 젊은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번민하고 고민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 불안한 내면을 극복해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는 한편 다채로운 이동의 형식들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사의 주된 중심축을 이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청년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기대, 또 거기에 맞춘 어떤 삶의 방향, 경로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성장의 과정이죠. 하지만 이때 성장은요, 무수히 많은 위기들 속에서 때때로 좌절되기도 하고 방향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퇴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성장 소설은 사회적 존재로서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한 개인의 이 내면적인 정신적인 그런 성장을 달성하는 그런 단계로 서사가 전개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소설에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인의 성장, 그러니까 이 개인이 이 사회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이 관계에서 갈등을 조정하는가, 나를 어떻게 사회 안에 안착시킬 것인가, 입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내가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내 나름의 자기의 삶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성장의 과정은 사회화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사회 속에 나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데 단순히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위상, 소셜 포지션을 구축해가는 양상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이 성장의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감각하고 욕망하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거리두기 하는가. 즉, 내 이전 세대들까지 구축해놓은 세계가, 이 사회가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것을 간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사회에 입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사회를 유지 존속시켰던 질서, 그 사회를 추동시키고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나를 둘러싼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다들 고민하고 번민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릎을 치면서 이런 거구나, 야 세계가 이런 거였지, 맞아 사회란,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 깨달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사실은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는, 그러면서 회의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 근대적 개인이기 때문에, 근대적 개인은 회의하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 가능한가 라고 하는 점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는 존재죠. 사회 속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의 질서, 가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가, 즉 단독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 라고 하는 점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의 주체로서 나를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율의지에 의해서 행위하고 욕망하는 한 인간을 뜻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나를 둘러싼 규율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행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 깊숙한 어떤 목소리로부터, 즉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사회 속에,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사회와 가정 속에서는 나를 그렇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야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의 장편소설 노블의 형식에서 이 청년 주체들을 보면요, 매우 불안하고요. 그런가 하면 매우 자기 모순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나르시시즘이 강해요. 자기애가 강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서의 자기를 주조해 내려고 하는 그런 면모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장소설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근대 세계체제 자본주의적 질서 하에서 입신 출세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른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성공의 길. 근데 그때 성공의 길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얘기했으니까 무슨 이 대부호가 된다라든가 사회적으로 명방가가 된다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충족적인,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자기만 만족하는 건 아니겠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위상을 승인받고 자기의 권위를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노블의 형식에서 이런 소설들이 우세종으로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대 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저 근대적 개인들이 이른바 활개를 치는, 나르를 펼치는 그 근대적 개인들의 무대, 무정형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열정, 노력에 의해서 그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각종 조건이나 상황들이 주어져요. 즉, 그 무엇보다 그 개인의 힘,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개인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구축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진짜 그렇게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 마치 무슨 운명론적으로 내 삶은 다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으로부터 해방 이후에 주체적 삶을 살았던 인간에게는 자기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 즉 개척해 나간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유동성, 그러한 새로운 자기 삶의 기획의 주체로서의 청년 세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청년 세대의 삶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 근대 세계 체제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바로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에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뭐 플롯에서 뭐 변형이라든가 분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건너뛰도록 하고, 자 보세요. 이 흥미로운 대목 한 군데만 읽어줄게요. 교양소설, 그 무엇보다도 근대적 사회화를 형상하려고 장려했던 상징적 형식은 또한 근대의 상징적 형식 가운데 가장 모순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 자체가 무엇보다 모순의 내면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의 내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장과 반성장, 성장의 가능성과 성장의 불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즉 개인과 사회가 일치하거나 합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무수히 많은 모험, 좌절, 패배, 번민, 탐색, 상처 속에서 성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장은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그 게임을 하면 첫 번째 단계 스테이지를 완성하면 두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체계적으로 유형화돼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정뿐만 아니라 쭉 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런 성장 소설들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90년대 예를 들면 은희경의 새해 선물 같은 그런 작품까지 사실은 한국 소설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성장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광수의 무정이라든가 또는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라든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쓰여져 있는 다양한 소설 작품들에서도 이제 다만 이런 청년들이 어떤 주체로 성장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계급적 의식에 기반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의식을 가진 이런 계급적 전사,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하는 그런 계급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느냐, 노동자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또는 여성 주체로서 여성이 어떻게 남성의 종속된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한 개인으로서 여성의 자기 삶을 기획하고 여성의 굴레를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가, 여성 성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 당연히 성장 소설의 범주 안에서 같이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설의 갈래 중에 지금 성장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성장 소설이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양 소설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양의 세계관, 특히 유럽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의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관을 이렇게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성장의 의미가 비유럽적인 질서에서 유럽적인 질서로, 즉 무슨 말이냐, 야만이나 미개에서 또는 개화나 문명의 상태로의 어떤 전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명화, 계몽 이런 의미가 사실 달라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건 특히 제3세계 문화, 사실 제3세계라고 하는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비유럽 지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분화에서의 이런 성장 소설 속에서는 이른바 유럽 문학의 어떤 세계관, 인식, 틀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드러내기도 해요. 한국 아까 이광수 무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무지의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의 전환, 지적 성수, 단순히 이게 지식, 학문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세계 체제에 부합하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로서 이른바 문명인 또는 문화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어떻게든 야만이나 미개의 상태로부터의 탈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결부되기도 한다. 식민지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같이 아울러서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소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소설,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법한 역사소설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장르 소설 중에서 그 타임리프를 다루는 그런 소설들 정도를 여러분들은 역사소설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 역사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역사소설에는 부합하지 않다. 자, 역사는요, 히스토리죠. 물론 남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 행위의 주체가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유럽사 중심으로 이 전 세계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비유럽 지역의 역사를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시간과 그 다음에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떠올린다. 뭐 단순히 3.1운동으로 몇 년도에 일어났나 이런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역사는 실제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또는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일 중에서 어떤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른바 세계사 또는 뭐 한국만 따지면 좁게는 한국사, 한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한국 사회의 구조의 변화를 추동한 일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고대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쩌면 21세기 한국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이후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로 가보면 예컨대 87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1987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도 했어요. 더 뒤로 가볼까요? 1940 해방. 그 이전에 근대 한국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종속된 상태였죠. 물론 이렇게만 일간에서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만 하지만 해방된 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민주국가로 전환되어 갔고요. 그리고 48년에 남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 이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거 뭐예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 사이 유기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사회 구조를 변동시키고 또 그 변동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가 바뀌는. 예컨대 분단 체제가 있었어요. 남한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승만이 장기 집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성개혁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일어나가지고 하야했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잠깐 다른 경로가 있었지만 박정희 군부 독재 체제가 온 거예요. 박정희 군부 독재 체제가 온 건 사실은 그 이전에 이승만의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정치적 행위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그 앞으로 가면 48년 남북한 단독 정부가
정도가 수립됐던 거고 앞으로 가면 해방이 타율적으로 이른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미소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면서 그 신탁 통치 기간이 있잖아요. 45년부터 48년까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연동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까 한국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사실 여기 뭐 미국이라든가 구소련이 개입해 들어왔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한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오면 어쨌든 역사는 시간과 사건을 축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 소설이 아니라 그냥 역사서 떠올려 보세요. 역사에 누가 등장하는가? 대부분 역사에 등장하는 주체는요, 영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 여기 지역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경주는 잘 알고 있다시피 신라시대의 그러니까 왕조 신라의 수도 서울이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혹시 뭐 친구들이랑 또는 혼자 경주 일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교적 최근에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현정이 나왔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캐릭터 상당히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영웅적인 인물들, 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행위를 현창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소설은 그럼 뭔가 생각을 해봅시다. 역사는 팩트죠. 소설은 허구, 픽션입니다. 그래서 팩션 뭐 이런 단어 합쳐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역사 소설은요, 그 팩트와 픽션을 합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팩션의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문학 또는 소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또는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역사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문학 또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뭐 박경리의 토지라든가 또는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요, 물론 그 요소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특정 인물은 교과서적인 수준의 역사서에 실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 실려 있어요. 대부분. 그거는 문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학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근과거가 됐든 아니면 원과거, 먼 과거가 됐든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 과정을 그냥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냐? 아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영웅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비범하고 특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데 실제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기억할 때 예컨대 안중근을 떠올립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한국 근대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안중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의 기억 또는 기록 속에서는 안중근 같은 영웅주의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각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각이 가능해진 건 그 역사가
내셔널 히스토리, 즉 민족사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역사의 주체 다음에는 뭐냐면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입장 관점에서 역사를 쓸 것인가. 즉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관점에서 쓸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학에서는 이른바 대문자 역사, 거대 담론에 의해서 구축된 역사에 의해서 가려진 사람들, 가려진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사실 역사는요 특정한 한 개인에 의해서 추동되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한국 사회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아마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제 성장의 주체가 박정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의 삶을 살아갔던 노동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한국이 이른바 무슨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화, 특별히 어떤 이 깨어있는 지도자, 물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죠.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 투쟁하고 이 자기 몸 돌보지 않으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만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누군지 모르는 장삼이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렇고요. 가깝게는 촛불 시민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배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역사 소설에서는 세계 체제의 전환, 즉 근대 세계 체제 속에서 사회 구조가 변동해 가면서 그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새로운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 또는 부르주아 시민 계층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역사 소설들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이른바 영웅을 중심으로 한 또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 또는 역사서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민중 또는 다중들의 움직임,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 역사소설에 개입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소설을 읽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특정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만 이 사회 구조가 변동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역사소설들이 쓰이고 이런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전개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전망, 비전에 대한 탐색,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 그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였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즉 아주 추상적이지만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역사소설들이 쓰이고 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까 얘기했던 무슨 태백산맥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교과서적인 수준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가 어떻게 구성됐는가의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도래할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상상의 가능성, 우리가 만들어갈 세계에
미래를 상상하고 확장시키고 지금과는 다른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보, 발전, 혁신, 이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을 특히 근대 시기에는 다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집합적이긴 하지만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런 주체들의 경험, 또 그 안에서 주체들 사이에 서로 이 갈등하고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협상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어떤 하나의 특정 세력, 어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절대 권력과도 같은 어떤 힘에 의해서만 이 사회가 구성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소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역사 소설을 뭐 이른바 이 로맨스 장르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까 21세기 장르 문학 속에서 이 역사 다시 쓰기, 대체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르 소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오늘은 노블의 형식으로서 근대 장편 소설 중에서 역사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역사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역사에서 배제된 존재로서 역사적 사건의 행위 주체들은 누구였던가, 이른바 민중 또는 다중으로 불렸던 그 존재들, 그들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문학 작품 또는 이 역사 소설 노블이 어떻게 새롭게 발굴해서 의미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 사건을 이 시간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시간에 같이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빨랐죠. 이렇게 해서 2주차 두 번째 서양 소설론, 오늘은 소설의 갈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장 소설과 역사 소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강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3주차에도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또 우리 모두의 이 건강을 위해서 내린 조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